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적중각이 만나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량진 깡! 네, 노량진 특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가산점, 참 중요한 이야기죠. 이 가산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의사상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타인의 목숨이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사망을 하거나 혹은 부상을 입은 경우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혹은 가족들한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소개를 좀 해드리죠. 인사혁신처가요, 공무원 임용 시험령에 따라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얼마를 부여하냐면요. 의사상자 본인 혹은 배우자, 자녀에게 6급 이하의 공무원에 있어서 3%에서 5% 가산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워낙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1점 1점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가산점 받을 일이 있다면 혹여나 놓치실까 봐 알려드리는 사항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두 학생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산점 1점 1점이 진짜 중요하죠. 그래요. 근데 두 분은 가산점 받을 일이 있을까 좀 기대가 되고 궁금해지는데 어때요, 예슬 씨? 저도 원래 컴퓨터 자격증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하다가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필기까지는 했는데 실기에서는 좀 계속 떨어져가지고 못하고 그 전에 이제 공무원 준비하기 전에 어차피 과목에 한국사가 있으니까 한국사 자격증을 따보자 해서 한국사 자격증은 땄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가산점이 얼마나 붙어요? 이거는 따로 붙진 않는데 이제 그래요? 공부에 도움이 될까 봐.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네, 합격에 꼭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규리 학생은 어떻습니까? 저는 재작년에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 있으면은 가산점이 주어진다 해서 일명 땄었거든요. 커말. 네. 커말 1급을 땄었는데 네. 올해 2017년부터 그게 폐지가 된다고 아이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저 같은 경우에 좀 억울한데 그래도 뭐 서울시나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과는 다르게 아직 가산점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가산점을 근데 따기 위해서 그거를 따로 준비하는데 더 시간을 쏟잖아요. 네. 그걸 낭비라고 봐요? 필요하다고 봐요? 뭐 좀 가산점이 폐지가 된 입장에서는 좀 낭비 같긴 한데 그쵸.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했을 때 나중에 일할 때 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장기적으로 보면 네. 도움이 꼭 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요. 가산점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시간을 할애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들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저희도 그 치열함에 좀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알찬 강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마스터 서호성 교수님의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지요. 안녕하십니까. 이해로 통하는 사회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상속과 부동산 수업할 때 가장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좋은 상식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출제가 굉장히 잘 됩니다. 잘 되는 부분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상속이 뭐냐라는 겁니다. 상속이 뭐냐.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상속인데 상속도 깊게 파면 내용이 꽤 많습니다만 우리가 방송 강의가 짧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주로 하겠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관련법. 그래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공무원 수험생들은 자기가 자취하고 있는데 자신의 보증금이 날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상속입니다. 자, 상속은 뭐겠어요?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슬프지만 먼저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좀 남겨주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한 법적 상식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 상속이라는 것은 재산도 부채도 모두 상속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규리 학생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데 부모님이 빚으로 10억을 물려주셨어요. 그러면 상속 포기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포기합니다. 네, 포기하면 그 빚이 아들한테 딸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포기한다고 포기가 아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면 그 빚이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아가요. 그러면 내 아들한테 간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포기했는데 갑자기 내 아들이 빚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한정승인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또 인생을 하나 구해드린 걸 수도 있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데 시험 문제 포인트는 유언상속, 법정상속, 상속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과 법정상속인데요. 유언은 우리가 요식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명이 끊어질 것 같아. 내가 무슨 재산을 물려줄게 라고 해봐야 안 돼요. 그런 거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요식행위라는 것은 일정한 형식에 맞춰서 뭐 자필증서, 구수증서, 공정증서, 녹음증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식행위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 더 기억하시면 유언장에 장난질을 하면 유언장을 우리가 속이게 되면 상속에서 배제됩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법정상속이에요. 유언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유언이 없을 경우에 상속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상속 순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상속분에 대해서 상속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법정 상속과 상속분이 아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대부분 나왔고요. 우리가 경찰 시험에서 한번 나왔던 게 있어요. 뭐냐면 유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류분이 뭐냐면 부모님이 내 재산을 모두 학교에 다 기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받을 돈이 없죠. 그럼 당황하지 말고 유류분을 신청하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 비속과 배우자 그리고 3분의 1 형제 자매와 직계 존속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당황하지 말고 유류분이 있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제 기본적인 얘기는 유언상속이에요. 유언상속. 그래서 유언이 있으면 무조건 유언상속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상속이 아니고 유언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유언의 내용을 따른 것이 있고요. 요식행위,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법정상속인데 이제 사실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비방송 용어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쓰겠습니다. 폐륜정신입니다. 자, 폐륜정신은 뭐냐면 우리 문제를 보면 꼭 할머니가 등장을 해요. 할머니가 좀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속이라는 기본 취지를 보면 상속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남아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남아있는데 할머니 불쌍해. 할머니 재산 드려야지 라고 하면 틀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상속 문제가 나오면 할머니는 제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폐륜정신이라고 붙였는데 폐륜을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할머니는 제끼냐. 할머니는 그냥 딱 X 치고 시작하면 그게 뭔 일인지 이따가 문제를 풀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직계 비속이란 말과 존속이란 말이 있습니다. 비속은 자녀란 뜻이고요. 존속은 위란 뜻이에요. 그래서 1순위는 뭐냐면 배우자는 무조건 들어가요. 배우자. 그래서 물론 당연히 혼인신고가 돼 있는 법률혼이 보장되는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 자녀한테 가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없으면 직계 존속 부모님한테 갑니다. 물론 1순위와 2순위는 공존하는 게 아니에요. 1순위가 받으면 끝인데 1순위가 안 되니까 2순위로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MC님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재산을 이만큼 형성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러면 안 되겠지만 뭐 상속이 들어왔는데 내가 내 남편하고 만든 재산을 자식한테 나눠준다. 좀 이게 웃기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는데 나랑 내 남편이 만든 재산을 내 자녀와 동시에 나눈다. 이게 좀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여러분 좀 자극적인 얘기 같긴 한데 일종 뭐 독살 이런 거 있잖아요. 복잡한 얘기입니다. 또 가서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한쪽만 받으면 이게 치우침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배려를 한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배우자는 50%를 가산해 준다. 그죠? 그러면 50%를 가산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칠판에 쓰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가 2명 있다는 거예요. 2명. 2명 있으면 아니 자녀가 봐봐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배우자는 1.5, 자녀는 1이죠. 그럼 전체는 뭐가 되겠어요? 2.5가 되죠. 그럼 2.5분의 1.5가 엄마예요. 근데 1.5가 힘들면 그냥 양변에 아래 위로 2씩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한 명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원리는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만 제가 첫 시간에도 항상 강조를 했던 게 뭐냐면 사회 과목의 특징은 시간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시간 싸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은 생각을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그냥 푸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면 2.5분의 1.5, 2.5분의 1이니까 5분의 3, 5분의 2예요. 두 명이면 7분의 4,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는 문제 안 나옵니다. 공무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5분의 3, 7분의 3 정도 배우자의 몫이다. 자녀가 한 명이고 두 명일 때 배우자의 몫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럼 여기 복잡하게 나왔지만 기억할 사항이 뭐겠어요? 첫 번째, 위로는 안 올라간다. 그죠? 위로는 안 올라간다. 1번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배우자는 5하를 가산하여 가져간다. 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 시험에 정말 노멀하게 나오는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계산하는 상속인에 대한 문제죠. 그죠? 자, 갑은 아내 A, 딸 B, 노모 C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유언 없이 전자산 7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다. 먼저 뭐 해야 돼? 할머니 들어갔으면 C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져요. 일단 3, 4번 제껴야 돼요. 할머니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랬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안 됐지만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벌써 2명 제꼈어.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뭐예요? 5분의 3, 5분의 2 하면 7을 이제 5분의 3은 1.4잖아요. 곱하기 3하면 4점이 2.8이 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죠. 1번이 절대로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5하를 가산해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왜 지금 아까 좀 입에 담기 그런 폐륜 정신을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보면 갑에게는 호르몬이 을, 남동생 병, 부인 정과 함께 아들 무가 있다 입니다. 자, 근데 어머니 뭐예요? 안 됐지만 빼고 남동생 자기 자식이 먼저예요. 형제 자매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럼 둘이 끝나가죠. 그러면 엄마하고 아들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그럼 엄마는 뭐였어? 2명이니까 5분의 3, 자녀는 5분의 2니까 자녀가 얼마가 되겠다? 7억 2천만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한 원칙이 뭐냐면 뭐라고요? 위로는 올라가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다? 상속의 취지는 남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만 하나 정리해 두시면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상식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또 상식 만들어 볼까요? 자,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이제 부동산 관련한 건데요. 등기부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술학생,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 없으면 큰일 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스튜디오를 예슬 씨한테 정말 뛰어난 언별로 이 건물이 내 것처럼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럼 정말? 이게 정말 선생님 겁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옆에 있는 규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규리 학생이 가서 등기소 가서 등기부 한번 떨쳐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를 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동산의 소유권은 점유입니다. 내가 갖고 다니면 그만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오늘 집에 갔는데 기분도 우울한데 건물 싸가져 가야지. 이게 안 되니까 건물이 누구 건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부는 누구나 교부 열람이 가능합니다. 왜? 사기를 막으려고. 이해가세요? 그래서 등기부는 표제부라는 게 있고 갑구라는 게 있고 을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부는 뭐냐면 이 건물이 어디에 있고 무엇으로 지어졌고 면적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표제부고요. 을구는 갑구는 뭐냐면 소유권 관련 사항이에요. 지금 이 건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지금 2012년 3월 15일자로 이몽룡 씨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을구에는 이제 뭐냐면 소유권 외에 저당권과 전세권 같은 것을 설정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나오는 게 가압류라고 들어보셨죠? 가압류. 가압류는 어디 설정해야 될까요? 네. 가압류는 소유권 관련 사항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갑구.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걸 좀 알고 있으면 비싼 부동산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건 뭐 할인하고 저당이 얼마 잡혀 있고 전세가와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우리가 보면 되는데 뭐 그러시기 싫으면 부동산 중개소도 맡기셔도 됩니다. 어쨌든 원칙은 이렇다. 그래서 갑구는 소유권 관련 사항, 을구는 소유권 외의 사항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먼저 이제 시험 문제 쪽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부동산을 우리가 거래를 하잖아요. 부동산을 거래를 해요. 근데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우리가 부동산은 오늘 기분이 우울한데 아파트나 한 채 사볼까? 얼마야? 4억이야? 오케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저를 만나는 사람이 좋은 집을 이사했다고 얘기하면 제가 물어봅니다. 아, 부럽다. 진짜 너 성공했구나. 그러면 하는 말이 저기 베란다만 우리 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란다만 우리 집이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 빚내서 샀다 이거예요. 빚내서.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집을 살 때 큰 금액을 바로 줄 수가 없으니 3단계로 거칩니다. 3단계.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에요. 그래서 가끔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계약금은 통상 몇 퍼센트? 거래가의 10%를 주는 거죠. 내가 만약에 1억짜리 집을 산다. 그럼 1,000만 원을 주고 계약을 성립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 해지가 가능한 시점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이전까지는 미안해. 나 상황이 있어서 못 사게 됐어. 혹은 못 팔게 됐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계약금을 지불한 쪽은 내가 계약에 대해서 해지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포기하는 거고요. 팔기로 했던 사람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또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포기하는 액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계약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일방적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쌍방적으로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된다? 중도금 이전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좀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간단할 건데요. 우리가 물권이란 게 있고 채권이란 게 있습니다. 자, 물권은 법정주의로 해서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뭐 소유권, 점유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소유권과 전세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 자, 보시면 지금 부동산 임대차는 채권입니다. 채권. 채권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언제든지 계약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MC님한테 제가 나중에 일이 있어서 연락을 드리고 그래서 계약 조건으로 뭐 1시간 정도 사회를 봐주시는데 제가 일정의 금액을 드리기로 했다.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이에요. 그건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죠. 아, 물론 사회 통념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하거나 뭐 범죄와 관련된 이런 건 안 되고요. 기본적인 건 되는데 채권과 물권이 붙으면 누가 이기냐면 물권이 이겨요. 물권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뉴스에서 바라봤던 권리금과 소유주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권리금은 물권이 아니거든요. 채권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게 사실 여러분들 공무원 수험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사실. 첫 번째가 뭐냐면 계약기간과 갱신은 2년인데 이건 이제 법 개정이 조금 아직 안 됐지만 2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대항력이 뭐냐면 여러분들 예술학생은 지금 지금 자취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전세권을 설정했습니까? 지금 어디 살고 있죠? 원룸이. 원룸. 그러면 뭐 살짝 보증금이 얼마인지 뭐 알려줘도 될까요? 원룸인데 약간 고시텔 같은 개념이어서 저는 50만 원.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런 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혹은 보증금 얼마를 내고 전세를 삽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이해가세요? 내가 갔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문제는 전세권을 설정해서 등기부에 을구에 기록을 해놨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그렇게 큰 금액을 갖고 있을 리가 없으니 뭐 보증금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내고 월세를 낼 건데 집주인이 바뀌어버리면 이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기 이전에 집주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내가 아니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집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아니 근데 계약은 내가 그 사람이랑 했는데 아니 그건 그 사람한테 물어보시고 나가시라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입주와 전입신고를 미리 해두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거주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대항력이에요. 뭐라고요? 소유자가 바뀌어도 집주인이 바뀌어도 거주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뭐다? 대항력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 빨리 지금 내가 보증금에 대해서 입주와 전입신고를 했는지 빨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그죠? 두 번째가 우선 변제권이란 건 뭐냐면요. 우리가 특히 이제 내가 내 집을 사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할 때 서울에서 평균적인 전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2억 원이 넘습니다. 아파트에 살려면 2억 원이 넘어요. 그럼 2억 원을
우리 여러분 공무원이 합격하시면 공무원 대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 무조건 됩니다. 공무원 합격하세요. 대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장기적 상환 능력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이제 전세가와 내가 전세금을 낸 거와 집값과 대출을 받은 것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집을 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 금액을 빼고 실투자액으로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집값이 올라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뭐 인구가 절벽이 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은행이 내 집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당이 잡혀서 경매 처리가 됐을 때 나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거죠. 그런데 얘나 지금 얘기했죠. 여기는 뭐였어? 소유권. 여기는 우리가 저당권이라는 물권입니다. 물권. 근데 임대차 보호는 뭐예요? 임대차는 뭐야? 채권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소유권과 저당권과 임대차 계약이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 이쪽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물권이니까요. 그래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줘서 순서, 요건과 순서를 따져서 그들이 만약에 순서가 앞질러 있다면 우리가 권리를 보장해 주자라고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뭐였어요? 아까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6월 15일 날 집이 바뀌었는데 내가 6월 15일 이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했다면 내가 그 집에서 살 수 있고 그동안 그 내가 계약한 사람 찾아가서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로 할게요. 말로 하는데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못 쓰니까. 예를 들어 제가 보증금을 1억을 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담보로 1억을 받았어. 그래서 담보대출 1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저당이라고 해서 담보대출 1억 받았어요. 근데 집이 1억 5천에 경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대해서 지금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 2명이야. 근데 은행 1억, 나 1억이에요. 근데 집은 1억 5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입주, 두 번째 전입신고. 이사 와서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세 번째는 확정일자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확정일자. 그 임대차 계약서에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그게 완성되는 순간이 은행보다 앞서 있으면 나 1억, 은행 5천. 내가 늦으면 은행 1억, 나 5천이에요. 이해가세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무조건 날짜가 앞서든 늦은 간에 은행 1억, 나 5천. 이해가세요? 결론이 뭐라고요? 입주 플러스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가 우리가 우선 변제권의 요건이고 그것이 은행보다 날짜가 앞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배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부동산 등기부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라고 그랬죠. 두 번째,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부동산 중개업자 입회하에 진행돼야 되나요? 그럴 거면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하겠어요. 그렇죠? 누구는 그런 필요가 없잖아요. 세 번째, 디귿을 하지 않더라도 보증금 우선 변제권 행사. 우선 변제권의 요건이 뭐였죠?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입주 안 하고 무슨 그게 가능하겠어요? 4번, 리을은 주택소유자의 읍면사무소, 종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뭐였어요? 소유권이었죠. 여기는 뭐였어요? 저당권이죠. 그럼 여기가 갑구고 여기가 을구예요. 그죠? 그러면 공공건물의 소재지는 서울 종로구다. 건물 주소는 어디 나와 있다고요? 표제부에 나와 있다고. 소유자가 나와 있는 거죠. 두 번째, 공공건물의 2015년 6월 27일 현재 소유자는 A다. 지금 처음에 소유자는 A였죠. 근데 2013년에 누구한테 팔았어? 소유자 B씨한테 팔았어요. 지금 소유자는 누구예요? B씨죠. 세 번째, 가는 A와 B만이, 나는 C만이 열람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열람은 누구나 가능하다. 네 번째, C가 공공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적이 있다. 그게 뭐였어요? 이 저당권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굉장히 복잡한 거 보이지만 시험에 낼 수 있는 요소는 거의 다 가르쳐 드렸어요. 물론 더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첫 번째 직계비속, 자녀가 있으면 직계존속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배우자의 상속분은 5할이 가산된다. 자녀 1명 5분의 3, 자녀 2명 7분의 3. 대항력은 입주 플러스 전입신고, 소유자가 바뀌어도 거주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했고요. 네 번째, 우선 면제권은 입주 플러스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를 통해서 경매 시에 내가 만약 일어날 경매에서 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길러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긴 하지만 정말로 생활 속의 법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니까 시험 또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량진 특강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앞서서 문 열면서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의사상자 가산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상자 가산점의 경우에는요,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 합격자 총 정원의 10% 미만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릴게요. 타인을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의사상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다, 놓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알찬 강의 내용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차고 도움되는 강의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